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길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팔성교회 구역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동안 우리 찬송가 570장 1절만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70장 1절만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불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박행림 교수님 성경적 인성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만연해 받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행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에게 저 화면을 넘길 수 있는 도구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저는 지금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광안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정 목사님과 만난 것은 저의 20세 초반이었습니다. 84년도였고요. 이제 거의 한 30년 이렇게 되어서 50이 된 나이에 이렇게 모교회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고 저는 이 자리에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팔성교회 이 특송만으로도 너무나 가슴에 벅차올라서 제가 더 이상 뭔 말을 할 게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성경적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만남을 갖게 된 이유가 다 있네요. 우리 팔성교회가 정말 효도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애국하는 선교회 같습니다. 정말 이런 귀한 선교회에 우리 또 교회와 나라의 미래를 이렇게 앞에 놓고 보면서 드디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조금 알게 되어서 너무 이렇게 기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화면이 뜨질 않아서 성경적 인성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그 인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왜 생각했냐면 이번에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성경적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주면 좋겠다 하셨을 때 떠올랐던 생각이 워낙 최근에 그 인성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로 뭐 가정에서 이렇게 그 인성을 지도하는 기능이 약해졌다든지 또 학생들의 여러 가지 학교 폭력과 문제시되는 상황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말들을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이제 국가와 또 사회가 나서서 가정과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들의 또 자녀들의 인성을 지도해야 되는 필요성을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참 이렇게 보기에도 좀 민망하시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폭력이라든지 또 자살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집단 따돌림으로 고난을 당하는 학생들의 문제들 그리고 또 욕설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서 전 사회가 나서서 우리 자녀들의 인성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여기 이 도표를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과 도덕성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조사를 한국교육개발원과 흥사단에서 이렇게 조사를 진행했는데 거의 많은 70%가 넘는 분들이 좀 우려할 상황이다 하는 이렇게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2013년도에 청소년 정직 지수를 이렇게 조사를 또 해봤을 때 보시다시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서 이렇게 정직하다, 윤리, 도덕성 지수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그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청소년과 또 아동들의 그 인성지도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또 설문이 있죠. 10억이 생긴다고 한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좋겠다. 내 자녀들에게 이것을 질문한다면 그래도 되겠다고 여러분들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는 어떻게 대답할 것 같으십니까? 놀라운게도 고등학생은 47%,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그냥 돈만 좀 10억이 생기면 1년 정도 그냥 죄 짓고 갔다 와도 되겠다고 생각한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렇게 반응할까요? 네, 보시면은 초등학생은 좀 낮지요. 16%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이웃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되겠다 하는 항목에도 고등학생들은 조금 더 많은 비율로 답을 하고 있고, 또 그 인터넷에서 불법 복제, 다운로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도 그런 죄의식이나 윤리의식은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10명 중에 8명 정도는 괜찮겠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기 보시면은 시험 보면서 컨닝한다 이런 질문에는 조금 적지요. 그래서 다행이구나 싶으시지만 이것이 좀 양면성이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좀 뭔가 문제시될, 그러니까 규제가 따르는 부분은 조금 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불법 다운로드 같은 거는 규제를 잘 받지 않으니까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그 전반적인 도덕성 또 정직 지수는 이처럼 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것이 전반적인 지금 인식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인성교육을 위한 범국민 실천연합이 막 등장하고 어떻든 간에 학생들의 인성을 바로 지도해야 된다는 음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 1월에 인성교육진흥법이 이렇게 제정이 되고 이제 한 달여 있으면 7월 20일에는 이게 이제 시행령이 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이제 지도하고 이런 구성원들이 성장하여서 나라가 좀 윤리적이고 또 인성이 바른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해야 되겠다는 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도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요즘 애들은 참 문제야. 이런 말로도 그것이 바로 학생들의 인성에 대한 문제죠. 내 자녀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인성을 여러 말로 표현합니다. 성격이라고도 하고 또 인격이라고도 말을 하고 성품, 또 품성 여러 말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인성을 또 만드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관계성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도덕성, 또 요즘에는 인성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습니다. 창의 인성, 이렇게 창의성과 인성을 함께 말하고 다양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일반 학문에서도 요즘 인성과 관련해서 영성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세기인 20세기를 지나면서 측정 가능하고 밖으로 드러나는 일들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다가 요즘에는 그것만으로 되지 아니한다. 초월적인 차원과 관련되는 그런 측면에서의 감각도 있어져야 바른 인성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요즘은 인성에 대한 말들이 많고 인성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말도 많습니다. 또 인성교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성의 핵심 덕목으로는 우리 아이들 속에 예의와 또 효성과 또 여러 가지 정직성이라든지 책임성, 또 협동성, 소통하는 능력, 또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면서 도대체 기독교적인 인성 또는 인성교육, 성경적인 인성교육을 이야기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참 난감하고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차별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인성이라면 어디에 차별성이 있는 것인가?
혹시 제가 다음 화면을 띄우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크리스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성의 핵심은 도대체 무엇일까를 혹시 여러분들은 떠올려지는 하나의 단어가 있으십니까? 창세기로 가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힌트를 드리면 답이 나올까요? 제가 성격이 급해서 넘겼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네, 여러분과 저의 인성,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인성의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성이란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우리는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인성 이해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인성 교육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핵심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인성교육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죠. 그런데 자, 저는 이 구절을 언제 많이 제일 여러 번 듣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언제 들으세요? 누가복음 5장이 아니고 2장입니다. 2장 52절의 이 말씀은 언제 자주 들으십니까? 예, 아이들 돌잔치, 돌예배나 이렇게 드릴 때에 우리가 주로 듣는 말씀이지만 저에게는 참 남다르고 각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본래 키와 지혜와 키가 자라가도록 이렇게 원래 설계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키도 자라시고 지혜도 자라시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뭐 키가 잘 자라지 않는다든지 또한 말을 잘 못하거나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많은 염려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은 우리가 조금 많이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한 표현인데,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표본이십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기준이시고요. 그분은 또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아서 성장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원래의 설계의 그 의도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더욱더 받으면서 성장하도록 되어진 것이 우리의 인간이고, 인간은 그렇게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 드디어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에, 제가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또 침례교회에 신학을 해서 침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음성이 이와 같은 음성입니다. 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음성을 그날 처음 하늘이 갈라지면서 처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면서 처음 들으셨을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잘 답을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육신의 아버지에게 이 말씀을 늘 들으시며 사역을 준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고 사역을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의 성장 과정 한 순간순간에 이 음성이 들렸을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부분에서 이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완성해 가시는 그 순간에까지 이 음성은 들려졌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인성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구절을 떠올렸을까요? 오늘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성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많습니다. 뭐 밥상머리 교육을 해라, 뭐 침대머리 교육을 해야 한다, 또는 뭐 히브리인들의 교육을 본받아서 히브리인들의 그 교육 방법인 하브루타를 실시해야 된다. 다양한 방법들,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인성의 요소가 어떠하냐, 또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 인성의 요소들을 키워야 되느냐, 이 말을 하려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단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은 그러한 우리 자녀들의 인성이 도대체 어떠한 토양에 뿌리를 내려서 성장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답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 자라나는 모판, 토양이 도대체 어디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던 이 음성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인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한마디, 한 단어는 바로 보겠습니다. 자존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존감, 이런 이야기는 참으로 많이 들으셨지요. 그래서 식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것이 합당한 답이 되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저와 몇십 분간의 대화를 통해서 좀 납득이 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성 속에 자리 잡힌 그 인성 속에, 인격 속에 자리 잡힌, 예수님을 인성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의 소유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인성 속에 자리 잡힌 그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자존감이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말 그런가? 마지막에 가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성품, 건강한 인성의 자녀, 그 인성을 지닌 자녀로 양육하고 싶다면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존감이 높은 자녀로 양육하십시오. 인성 그거 빼고요, 그냥 성공하는 자녀로 저는 좀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성취하는 자녀, 형통한 자녀, 잘 되는 자녀 기르고 싶습니다 하셔도 자존감에 주의하시면 똑같은 답이 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그런가요? 보시죠. 자존감은 뭐 긍정적인 자아상,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느끼는 그런 느낌들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그 숙명여대의 송인섭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존감의 정의가 조금 마음에 듭니다. 그 정의는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는 핵심적인 인간 행동의 특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동의 근원,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그런데 이 자존감은 두 가지 핵심 요소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존감 속에는 자기를 가치롭게 여기는 자기 가치와, 즉 자기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야 라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그렇게 느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포함하여 목사님과 우리
같은 동료 성도님들과 또 가족의 사랑을 그리고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라고 느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런 자기 가치를 바탕으로 무엇이 생기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존중이 여기는 자존감 속에는 바로 자기 가치감과 자신감이라는 요소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저와 함께 몇 가지 실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정말 자존감이 우리 아이들 건강한 인성으로 기르는데 중요한가? 자, 여기 지금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여러 연구진들과 EBS 방송팀이 함께 200여 명의 학생들을 처음 상대로 자존감 지수 조사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사를 성실히 이행한 126명의 학생들이 생겼고, 그 학생들 중에서 자존감 지수가 높은 대표 그룹 6명과 낮은 대표 그룹 6명을 데리고 여러 가지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자화상 그리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종이, 여러 종류의 종이, 크기도 들쭉날쭉하고 또 재료도, 그림 그리는 재료도 크레파스부터 물감, 그냥 연필, 뭐 다양한 재료들을 놓아두고 여러분 자신을 그려라 한다면 어떤 모습들을 그리실까요? 참 재밌겠죠? 시작했더니 이렇게 여러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화면에 꽉 차게 큰 종이를 가지고 크게 자기 자신을 아주 뚜렷하게 그리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아주 연하게 보일동 말동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아주 작게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아이들의 여러 그림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미술치료에서는 자기를 어떻게 그리느냐를 가지고 자기에 대한 느낌이 어떠하다를 판별해내는 그러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고 이 그림들을 보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 낮은 아이들을 뽑아냈어요. 즉 자기 존재를 좀 근사하게 여기고 괜찮게 여기는 그룹과 자신 없어, 나보고 왜 나를 그리라는 거야, 힘들어, 이런 아이들로 구분을 해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신체 만족도가 높은 아이 위에, 여기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위에, 또 신체 만족도가 낮은 아이 아래 배치를 했더니 너무 신기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결과를 보니까 아까 그 자존감 지수 조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자존감 지수가 높았던 6명의 아이들 중 5명은 자기 신체 이미지, 내가 나를 어떻게 그리는가 하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이미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약하게, 소극적으로 그렸던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5명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또한 자존감도 역시 낮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재미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이미지, 우리가 그 연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실험을. 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게 언제쯤 이렇게 굳어질까요? 자기 이미지가,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갖는 단계와 어느 연령쯤 되면 나는 좀 부정적이다 라는 이것이 굳어지는가 궁금하시죠? 아이들이 빠르면 8살, 늦어도 한 12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긴장되시죠? 우리 아이들 다 커버렸는데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드시고, 우리 아이가 아직 어려서 지금쯤 노력해 볼까 하는 마음도 드실 텐데, 그만큼 아이들이 초기부터 자기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이미지화되고 긍정적인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근데 그것이 또한 자신의 자존감과 관련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럴까요? 또 하나의 실험을 해봤는데 상자 꾸미기 실험을 해봤습니다.
물론 다양한 상자들이 주어졌고요. 한쪽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택배 많이 신청하시죠? 그러니까 상자가 집에 많이 쌓이실 텐데 상자에 바깥도 꾸미고 안쪽도 꾸미게 했어요. 바깥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 생각대로 꾸며보고, 안쪽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또 내 생각이 어떤 생각들이 담겨 있는가를 꾸미게 해봤습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꾸며졌어요. 꾸며졌더니 어떤 아이들은 안과 밖을 아주 빡빡히 채우면서 자기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표현하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거의 이렇게 그 손댄 자국이 없이, 그리고 아주 좀 그 표현이 적은 아이들이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것도 역시 상자 꾸미기를 해봤을 때 그것을 전문가들이 분류를 해봤어요. 상자들을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 자아상이 긍정적인 아이들, 여기서는 좀 전문적으로 안과 밖을 외적인 자아와 내적인 자아라고 하고, 안과 밖의 차이가 많지 않을수록 통합된 자기감을 가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자아성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을 분류해 봤어요. 그리고 또다시 아까 보았던 그 자존감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의 그 아이들을 함께 비교해 봤더니 이렇게 4명을 빼고 8명은 다 일치를 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온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은 이렇게 자아상, 그리고 또 그 자기 이미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아까 자기 몸, 신체 이미지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이었고요. 이제 조금 더 호기심이 가는 2인 1조 물나르기 게임을 시켜봤습니다. 물론 이 그룹도 아까 자존감이 높은 그룹, 낮은 그룹이 이렇게 팀을 이뤘어요. 그리고 이루고 2인 1조로 저 보울에 담긴 물을 최대한 많이 흘리지 않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것을 가지고 점수를 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흘렸느냐, 얼마나 많이 이렇게 물을 보존했느냐 보다는 이 아이들이 자신의 성공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질문했을 때 난 이길 것 같다, 이기고 싶다, 한 70% 정도는 물을 잘 담아서 갈 것 같다, 이렇게 성공을 예감하는, 자신하는 아이들 그룹이 있었고, 그리고 이거 질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다 흘리면 어쩌죠? 이렇게 질 것 같다고 미리 자기의 그 결과를 예측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정말로 성공했을까요? 정말로 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참 재밌는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성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아이들은 정말로 물을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흘리지 않고 정말로 잘 옮겨왔어요. 그리고 정말로 걱정을 많이 했던 아이들은, 벌써 질 것 같아요 했던 아이들이 정말로 물을 많이 흘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 역시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과 낮은 아이들의 결과가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절대적으로 들어맞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성공과 실패가 어떤 것에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십니까? 제가 드렸던 한 용어를 지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속에는 자기가 가치롭다 하는 것과 자신감이 들어있다 그랬죠. 근데 이 아이들이 자기의 성취도를 예측할 때에 난 할 수 없어 했던 그룹은, 즉 자존감이 낮았던 그룹은 성취도 낮게, 그리고 난 할 수 있어 자존감이 높았던 그룹은 성취도 높게. 정말 그런가? 이 연구에서만요? 아니에요. 이것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우리 성장하는 자녀들의 지금 아주 대표적인 지금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자존감의 차이는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어디에서 생기신 것 같습니까? 안 들려요. 여러분 크게 얘기해 주세요.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갖고 태어났다고요? 자존감이 어디서 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자존감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 그래요. 야, 역시 우리의 미래가 저기 있어요. 자, 그래서 아이의 자존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여기 지금 서너 살짜리들 6명을 데리고 실험을 해봤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여러분 퍼즐 맞추기 있죠? 이렇게 틈에 이렇게 그 맞는 그림을 이렇게 끼워 놓는 작업을 했는데 하나가 맞지 않는 퍼즐이 있어요. 이건 의도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맞추기를 해봅니다. 근데 애들이 이제 굉장히 난감해요. 하나가 맞지 않으니까 막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 다가오셔서 말씀하시죠. 아, 미안, 하나가 좀 잘못됐네 하고 하나를 주면 아이들이 아휴 안심하고 이걸 다시 이제 완성을 해내요. 완성을 해낸 다음에 아이들로 하여금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기분을 저기 보이는 6개의 표정 중에서 하나를 갖도록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3명은 끝내고 난 다음에 위에 보이는 저렇게 활짝 웃는 좋은 얼굴들을 골랐어요. 그런데 이 서너 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나중에 어휴 하고 끝내고 나서 기분이 어때? 했을 때 3명은 저 아래에 있는 찡그린 얼굴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나중에 아이들이 골라낸 저 카드가 바로 뭐예요? 자존감이에요. 자신의 자존감을 고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 밝게 웃는 얼굴을 선택한 아이들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이거를 완성해서 나는 기분이 좋아요. 내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라는 자존감을 갖고 있고, 또 저 찡그린 얼굴, 화난 얼굴, 슬픈 얼굴을 고른 아이들은 과제를 완수했지만 어려움이 따랐죠. 그랬을 때 제 기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그 기분을 표현하는 카드를 저것을 고른 것이죠. 정말 이러한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 6명의 아이들이요, 엄마와 짝을 지어서 칠교 놀이를 하게 했어요. 물론 이번에도 저 칠교에는 하나가 맞지 않는 칠교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칠교 놀이 하는 것을 관찰해 봤어요. 관찰을 했는데 관찰 포인트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관찰차면 무엇을 관찰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을 관찰하실 것 같아요? 엄마를 관찰하실 것 같아요? 팔성교회 훌륭합니다. 엄마를 관찰해야 하는 것이죠. 엄마를 관찰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엄마들이 이제 안절부절을 못하죠. 지켜보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이걸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다 못한 4분의 어머니가 자신이 팔을 걷어붙이고 좀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해볼게 하고 맞추셨어요. 맞을 리는 없죠. 그런데 2분의 어머니는 끝까지 그래, 이상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누구야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 끝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 기다린 아이들 2명, 이 2아이가 골랐던 아까 그 얼굴, 자기의 기분을 나타내는 얼굴은 다 밝음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부모에게 있어요. 아이의 자존감의 열쇠는 부모에게 있어요.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요.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텐데 조금 더 강조하려고 정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실험을 한번 가지고 와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자존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다는 사실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24살이 되고 20살이 되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 생각이 별로 나지도 않습니다. 내가 걔네들한테 어떻게 했지? 별 생각도 안 날 아주 먼 옛날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에 그 한 숟가락 수저로 밥을 떠서 자기 입에 가져가서 성공하던 때가 혹시 떠오르십니까? 그 성공을 위해서 수도 없는 밥풀이 희생되었어요. 손으로 흘리기도 하고 다 떨어뜨리면서 그 과정을 거쳐 깨끗하게 단정하게 식사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죠.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화장실을 지금 잘 가고 혼자서 단속하는 아이들이 되었지만 얼마나 수많은 실패를 거쳐서 시도를 거쳐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도 바지를 입으실 때 바지 한 통에다가 두 발을 다 넣는 일은 없으시죠? 그런 일이 생기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정말 어려웠잖아요. 이 일이 다 어려웠는데 지금 이 일을 훌륭하게 해내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 양치 한번 하기가 정말 일이죠. 물 몇 컵은 다 마신 다음에라야 한 번 이렇게 양치한 물을 뱉는 성공을 하는,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 우리 아이들이 성장했는데, 왜 제가 이런 과정을 보여드렸냐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서 얼마나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표정으로 그 실수하고 이 시행착오를 겪을 때 우리 아이들의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까 그 칠교 조각을 못 맞추는 아이를 봐주었던 부모처럼 아이들을 양육하였는가, 그 생각을 조금 떠올려 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 경험을 할 때에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어른들이 될수록 성공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지만 희망적인 것은 어릴 때일수록 성공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수저를 젓가락질을 못하던 아이가 젓가락을 한번 사용하고 성공했을 때 그런 작은 일들이 쌓이면서 얼마나 큰 자존감이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성공 경험과 더불어 더욱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평가입니다. 그 성공을 바라보고 자녀를 칭찬해주고 그것을 반영해주는 부모의 평가지요. 물론 아이가 더 성장하면서는 교사를 비롯해서 또래의 영향이 더욱 커지게는 됩니다. 하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의 성공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평가해주는 그것이 가장 자녀들의 그 자존감에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 세 가지 실험과 더불어 한 가지를 더 보자면 역할극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역할극에서 초등학생 아까 그 12명 선발된 아이들이 있었죠. 자존감이 높은 그룹 6명, 낮은 그룹 6명 아이들을 상대로 이 역할극 실험을 했는데, 이제 역할극은 이게 바꾸어서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로서 이렇게 다 모습을 하고, 부모라면 내가 부모라면 어떻게 반응할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어린이 역할을 하는 어른이 와서 막 짜증을 내면서 돌아옵니다. 뾰라퉁하게. 그러면 이제 너 왜 이렇게 화가 나서 집에 돌아왔어? 그러니까 아니 학교에서 너무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 선생님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해. 아니 선생님이 왜? 너를 왜 힘들게 하니? 아니 선생님이 우리 반장하고 나를 차별 대우하잖아. 반장은 아무것도 잘한 일도 없는데 반장은 청소도 안 하고 막 투덜투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까지 보여주고 이제 아이들로 하여금 그러면 이렇게 화를 내는, 짜증을 내는 자녀에게 니네가 부모님이라면 이 초등학생들 보고 어떻게 반응하겠니?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3명의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을 나쁘다고 그러면 안 되지. 선생님이 어른이신데 하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아이인데 마치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한 아이는 야, 너 좀 공부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평생 너 잘 살기는 힘들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학생은 뭐라 하냐면 네가 못하니까 선생님이 너만 꾸중하시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마치 이제 같은 그 초등학생의 불평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줄 만도 한데, 마치 자신들이 부모님이 하는 표현인 것처럼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판하는 말, 자녀들의 말을 비판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또 한 그룹은 야, 그럼 너도 한번 반장이 돼봐봐 하는 말을 하고, 또 한 학생은 야, 그럼 너도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하면 좋지 않아? 그럼 반장처럼 칭찬받고 선생님이 잘해줄 텐데 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건 다른 표현으로 설득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다른 아이들 말고 딱 한 명이 야, 뭐 그런 선생님이 다 있어, 너 속상했겠다라는, 그야말로 그 아이의 마음, 속상한 마음에 공감해주는 표현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투덜투덜하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셨어요? 야, 저도 그런 말 했어요. 야, 너 어디서 어른한테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선생님인데 이런 얘기하고, 야, 그럼 너도 반장 한번 돼보면 좋을지도 몰라 이런 표현을 아마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비판하고 설득하는 말을 더 많이 하고 공감하는 표현을 왜 안 했을까 생각하면 걱정해서요. 만약에 이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줬을 때 얘 버르장머리가 없어지고 마치 얘가 옳다고 오해할까 봐 이런 말을 아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점을 좀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공감을 받은 아이는 굉장히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옳고 그름이나 이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마음의 공감을 못 받고 자기의 생각에 대한 공감을 못 받아버리면 이 여유로 가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자녀의 자존감을 생각하기보다는 자녀의 미래를 미리 염려해서 좀 버르장머리 없을까 봐 말을 아꼈던, 공감하기가 우리가 조금 인색했다면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팔성교회 여러분, 아이가 투덜투덜하고 오면 친구 때문에 짜증난다 그러고 또 선생님 때문에 짜증난다 그러면 일단은 그랬어? 그만큼 짜증났어? 올만큼 짜증났어? 하늘만큼 땅만큼 짜증났어? 들어주고 열을 다 식히게 한 다음에 나중에 야쿠르트 하나씩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아이하고 대화를 다시 하면 이 아이가 자기의 입으로 그래도 엄마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신 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선생님을 이렇게 나쁘게 얘기한 것은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하고 자기 입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존감은 그래서 공감하기. 근데 왜 제가 자존감 얘기하면서 공감을 이야기하는가? 지금부터 또 하나의 예를 보시면 이제 마지막 실험인데 이 예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갑니다. 자존감과 리더십의 관계를 밝혀주는 하나의 실험입니다. 아까 그 12명의 아이들을 그냥 막 섞어서 텐트를, 그러니까 세조로 4명씩 1조씩 해서 텐트를 세우게 했어요. 처음으로 여러분 텐트 한번 쳐보셨어요? 텐트 어른들도 치기 좀 힘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아무런 설명 없이 텐트 치기를 시작했어요. 텐트를 치는데 이렇게 어떤 미션이 주어지면 그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하게 되면 그 속에서 이제 대화해야 돼요. 즉 의사소통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그런 능력들이 이 실험을 통해 표현이 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느 그룹에나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게, 주도적이라는 게 모두 다 좋은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시면 오해십니다. 어떤 아이는 좀 파괴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과 참다운 리더십을 가졌다는 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자, 어떤 네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애가 생겨요. 이 아이는
됐어, 그건 네가 꽂아 하고 지금 굉장히 짜증을 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소극적인 그 팀에게, 그 아이에게 지시하는 것입니다. 네가 꽂아라 이야기하고, 또 한 아이는 이거 빼야 된다니까 왜 자꾸 너는 이걸 다시 꼽고 있냐고 팀원의 실수를 지적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고, 또 한 아이는 너희들이 노니까 빨리빨리 안 되잖아. 저 팀들은 거의 세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고 비난하는 아이가 있었고, 이 아이는 그 친구가 이게 폴대가 너무 길어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막 짜증을 내니까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 이렇게 덤벼들어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텐트가 어떤 팀은 세워지고 어떤 팀은 세워지지 않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텐트가 세워졌다면 그 속에는 어떤 아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리더십이 뛰어난 아이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실험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전문가 그룹이 리더십이 뛰어난 아이와 뛰어나지 않은 아이 그룹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리더십이 높은 아이, 낮은 아이 그룹을 나누었더니 이건 100% 자존감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가 동일하게 일치되게 나왔습니다. 리더십이 높은 아이와 자존감이 높은 아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리더십이 높고 리더십이 뛰어난 아이는 자존감도 높다라는 결론인데, 이게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품어줄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증내고 힘든 상황에서 본인이 좋은 역할을 해서 그 팀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리더십과 자존감은 굉장히 밀접한 이렇게 관련을 갖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아이들은 이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하죠. 그럼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아이들이 하는 실수나 나쁜 행동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쪽보다는 이해하고 품고 보듬어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은 공감 능력을 만들어내고 이 공감 능력으로 인해 리더십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가 보았던 그 전에 보았던 텐트치기 실험에서 리더십이 높은 아이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그런 아이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공감하는 자녀가 리더십도 높고 리더십이 높은 아이는 자존감도 높은 것인데,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존감도 높고 리더십도 뛰어나고 이 사회생활을 잘해나가는 좋은 품성의 아이, 인성의 아이로 성장시키고 하는 동일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잘 먹이고 집에서 잘 환경을 만들어주고 학교를 잘 보내고 학원을 잘 보내주면 아이들이 그렇게 크려니 하지만 실상 우리가 해야 할 역할, 가장 중점적인 역할이 여기에 있습니다. 공감, 받아본 자녀가 공감할 줄 압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공감을 받습니다. 즉 자녀에게 부모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의 자존감이 상승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의 공감 능력이 상승하면서 거꾸로 이제는 부모에게 자녀가 공감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중년이 됐는데 저희 자녀가 제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쓰겠습니다. 근데 이 원리를 보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야, 이것은 내 열매를 내가 먹는 것이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공감하는 자녀는 공감 받아본 자녀가 공감하는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의 공감을 받아야 된다고요? 부모인 여러분과 저의 공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생님이신 여러분, 학생들을 공감해 주십시오. 학생들이 여러분들을 또 공감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각자 성교회별로, 구역별로 서로 공감하는 그런 구역과 또 성교회가 되신다면 서로 또한 공감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녀들의 자신감과 이렇게 자아 존중감은 이렇게 동일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신감이 높은 아이는 자존감이 높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자신감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신감에 차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도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은 무엇에서 오는가? 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부모의 믿음과 기대와 격려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시고 기대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게 참 믿어지지 않는 지금 순간인데요. 제가 먼저 누구의 격려를 받았을 것 같습니까?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이 자리에 계신데, 저희 어머니의 성함은 신부자 권사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가 가정이 굉장히 제가 철들고서 중학교 때 이후부터는 가정에 물질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굉장히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을 양육하시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5 남매를 향해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으십니다. 너희들이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제가 지금 50이 됐는데 늘 제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격려를 받아서 제 인생이 잘 바른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좋은 도전을 하고 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철이 들고 우리 광안 순복음교회, 우리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의 전신이죠. 저 광안 순복음교회에서 정경철 목사님의 직접적인 가르치심과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목사님의 직접적인 사랑을 너무 흠뻑 받았어요.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먹이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청년들이 가는 곳에는 늘 저희 수련회 때 목사님이 안 계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 많은 시간을 목사님이 책임지고 모든 말씀으로 꼭꼭 씹어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먹이시면서 격려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세계를 향해 꿈을 갖도록, 꿈을 품도록 정말 크게 도전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가르치심과 또 격려와 사랑을 먹고 저희가 성장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맡기신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 저로서는 저 다른 미지의 세계를 향해 몸을 이렇게 날아갈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부모님과 또 목사님이 사실 부모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격려와 지도 속에 이와 같이 새로운 도전도 하고 인생을 바로 열심히 살아가는 동력을 얻고 자존감을 가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한 클래스에 50여 명이 있는 클래스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선생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느 대학의 박사인데 이 학생들 그 신기한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아주 예언력 있는 이 설문 조사 도구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조사를 해보면 여기서 벌써 그 미래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제가 뽑아낼 수 있는 이런 예측 도구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선생님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보고 일주일 있다가 결과가 나왔다고 이렇게 가서 결과를 드리면서 말씀했어요. 여기에 이 4명이 아주 정말 미래에 성공을 이룰, 대박을 이룰 사람들이니까 잘 주목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키우셔도 되겠다고. 그 결과를 주고 갔다가 1년 만에 그 학교를 똑같이 가서 한 학년 높아진 그 학급에 다시 가서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의 말씀이 그 연구 도구가 얼마나 신통한지, 이야, 그 학생들이 그 전해보다 성적이 얼마나 오르고 다른 애들보다 기가 막히게 발전하는 그 결과를 냈다고. 선생님께서 막 감탄을 하시면서 아이고 박사님, 그 도구가 아주 신통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박사님이 그제서야 이제 와서 하는 소리인데
그거 아무 도구가 아니고요. 그냥 엉뚱한 설문지, 아무렇게나 하는 설문지를 하고 여기 뽑은 애는 무작위로 뽑은 거예요. 4명을 뽑아다가 선생님한테 이 아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 4명의 아이가 성장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어요. 교사가 얼마나 그 아이들을 기대의 눈빛으로 봐주겠습니까? 이야, 얘네들이 성공한다니. 이런 보석과 같은 아이들이 내 반에 있었구나. 이야, 기대가 된다. 뭐 하나만 해도 기특하다 그러고 훌륭하다 그러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이런 연구 결과들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가 건강한 인성을 갖도록,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로,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서 공감 능력도 크고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고 높은 성취도 하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시키고 싶다. 그럼 이제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부모인 우리들이 어떻게 할까? 우리의 사고방식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낙관성과 끈기를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낙관적으로 보고 끈기 있는 아이들로 길러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재능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끈기가 없다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말을 미국 제30대 대통령 존 케빈 쿨리지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재능과 끈기 있는 태도와 더불어 자존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아이는 효율성이 높은 아이가 되고 또다시 자신감과 또 자기 가치를 높여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 또 성취를 높이는 아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이분 혹시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이 전구를 발명하신 에디슨입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하면서 적합한 필라멘트를 찾기 위해 가지고 1600가지 내열제와 6000여 가지 식물질 섬유를 실험했어요.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 실패의 횟수를 총합해 보니까 1억 2천만 번을 실패했대요. 이야, 정말 이만하면 대박이죠. 그만둬도 누가 뭐라 안 할 거죠. 또 실패할 때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러 들면 그가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1억 2천만 번 실패한 게 아니다. 뭘 한 거라고요? 필라멘트 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재료를 1억 2천만 개를 내가 발견했다 그랬어요. 실패가 아닌 발견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분, 여러분 DNA, 염색체, 그러니까 유전의 기본 물질인 DNA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걸 발견한 사람은 우리가 몰라요. 오늘 알려드리죠. 미국의 생물학자 오스월드 에이벌입니다. 이분도 세포 연구를 하면서 수도 없이 실패를 했대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위로하면 이분이 했던 말이, 야, 나는 넘어질 때마다 뭔가를 주워서 일어난다 하고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끈기, 실패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이 아주 어린 아이, 무지한 유아가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 부모의 표정과 그 언행 심사를 통해 아이들이 느낍니다. 이게 내가 성공인지 실패인지. 애들이 과자 하나를 나르는 것도 다 일이잖아요. 반은 흘리고 한두 개 가져오면 잘하는 거잖아요. 흘린 과자를 보면서 막 짜증스러워하는 엄마를 보는지, 그 한두 개 남아있는 거를 가지고 온 걸 보면서 흐뭇하고 기뻐가지고 막 너무 기특해하는 엄마를 보는지, 그 아이가 실패의 개념을 거기서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를 배우게 하는 게 아니라 발견, 여러분 시행착오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숱한 것을 발견하도록 만드는 부모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사고방식 2번째는 성공과 실패보다 중요한 것은 도전이에요. 무한 도전. 되게 좋아하십니까? 되게 거기서 보면 무모한 도전들을 많이 해서 웃음을 사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뭔가 그 도전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미리미리 걱정하시고 앞에
넘어질 것 같은 거 미리미리 치워주시고 미리미리 가서 실패를 줄여주기 위해 우리들은 노심초사를 하는데, 여러분 실패냐 성공이냐 보다 우리 아이가 도전감을 갖고 있는가에 주목하는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내공이 길러져야 하고 그게 뭐죠? 맷집이 생겨야 됩니다. 실패는 결코 그렇게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패로 끝나지만 않는다면, 그 후에 지속적인 시도를 하면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가는 시도를 보다 우리가 그 도전을 격려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관성과 끈기를 키우고 이렇게 도전을 격려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부모가 가장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될 사항을 간단히 3가지만 말씀드리고 5분 안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눈을 맞추고 안아주고 대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은 일반적인 말로 너무 많이 듣지만 이 말처럼 중요한 말이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아이들의 인성은 말랑말랑 아직 굳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초기 12살만 되더라도 아이들이 거의 굳어집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굳어질 수도 있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물론 긍정적인 방향의 자존감과 인성을 지닌 아이로 우리가 기르고 싶지요. 그런다고 한다면 잘 눈을 맞추고 안아주고 대화하십시오. 아이들은 부모의 얼굴을 통해 자신을 봅니다. 부모가 좋은 얼굴로 자기를 봐주면 나는 좋은 존재야 라고 느낍니다. 부모가 슬프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게 뭐니? 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본다면 아이들이 결코 건강한 자존감과 또 인성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눈을 맞추고 안아주고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2번째는 아이가 원하는 일을 하게 해라. 무슨 자존감을 높이는 그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아이가 원하는 일을 하라, 이렇게 단순한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아까 그 3-4살짜리들의 그 실험을 보셨습니까? 보통 자존감이 높은, 그리고 아까 그 자존감이 높은 그룹 6명, 그 초등학생들, 낮은 그룹 6명 있었는데 초등학생 6명 그 자존감 높은 그룹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인터뷰를 다 해봤을 때 그 부분들의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내 아이의 성공을 격려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고 성공을 격려한다.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계획해서 하면 자기 효능감이 높아져요. 근데 만약 거기서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신감에 폭발적인 에너지가 생겨서 새로운 도전을 또 하게 돼요. 근데 또 했는데 또 성공하잖아요. 이게 선순환을 이루면서 자기 효능감, 즉 자존감은 아주 높아지고 든든해지면서 건강한 인성이 자리 잡히게 됩니다. 재밌는 저기 뇌 사진이에요. 아이들이 뭔가 긍정적인 짜릿한 경험을 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도파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파민. 그런데 이 도파민은 아주 긍정적인, 자기가 성공할 때 짜릿할 때 분비되어서요. 아, 그때 나는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어 라는 기억을 남겨요. 그러면 아이들은 또다시 그런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이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고민이 조금 생기지요. 여러분, 성공의 경험이 만약에 외부에서 주어져도 도파민이 분비되는가? 재밌게도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원해서 그것을 했을 때, 물론 그것이 자기도 원하는 것일 때는 좋은 경험으로 남겠지만 억지 춘향으로 했을 때는 그런 즐거운 경험으로 안 남는다는 것이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엄마가 원하는 것과 아이가 원하는 게 달라져서 문제입니다. 원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엄마는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맞기를 원하지만 아이는 열심히 축구해서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이럴 때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격려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으시네요. 저도 사실 되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원리입니다. 그랬을 때 아이가 열심히 해보면서 자기의 길을 찾는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일을 하게 해라. 마지막입니다. 간섭과 허용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과 지나치게 허용하는 것은 둘 다 되게 해롭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내 자녀가 이 애는 너무나 즐겁게 자기가 선택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엄마는 영어로 된 책을 읽도록 이 아이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친 간섭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음식을 앞에 놓고 이 귤을 전부 까서 먹기는커녕 다 손으로 지금 쥐어 터뜨리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또는 이렇게 음식을 한 입 물고 한 입은 뱉고 그렇게 10개의 귤을 전부 망쳐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엄마가 허용하고, 허용을 많이 하면 창의적인 아이, 뭐 이런 아이, 또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클 줄 알고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둘 다 해롭습니다. 아주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통제와 즉 간섭과 허용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자존감과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은 지나치게 허용할 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간섭할 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둘 다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어떨 때 통제할 것인지 어떨 때 간섭할 것인지 이 두 예가 조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도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은 자기가 선택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지만 음식을 먹거나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 있어서 잘못된 점은 신실하게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 우리 제가 중심으로 삼았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경적 인성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인성이 형성되는 그 토대와 환경이 되는 자존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존감은 공감 능력도 또 리더십도 성취도도 높이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의 자존감은 부모의 믿음과 격려와 지도 속에 또 기대 속에 세워지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자녀, 건강한 인성을 가진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이신 아들이신 예수님께 늘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여러분 자신이 들으시기 바라시고 또 여러분이 또 여러분 자녀에게 언제나 시간 있을 때마다 자주 들려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의 모든 성도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64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복에 멸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추리로다. 정한 봄에 빛난 봄에 주 예수의 봄에 하늘나라 누시려고 거두시리라.
샛별 같은 그 봄에 혈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복이로다. 샛별 같은 그 봄에 혈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강구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팔성교회 구역 예배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주 우리 박영임 교수 강의를 잘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 양육에 큰 도움을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그리고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재직회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가는 문제는 사정 때문에 오늘까지 추이를 좀 보고 내일 상태를 살펴보고 그리고 문자로 광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게 되면 많이 참석하셔서 위로하시고 또 믿음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과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훌륭한 아이들로 잘 자라게 하소서. 이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지도자들도 많이 배출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박영림 교수 이렇게 요새 주여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주여 교수 자리 따기가 얼마만큼 어려운데 이렇게 큰 학교에 전임 교수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지금도 주여 인정받는 교수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연구하는 분야마다 하나님께서 업적이 쌓이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유능한 교수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앞으로 이 나라의 인재들을 많이 배출시킬 수 있는 우리 박영림 교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여 슬픔 중에 있는 가정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지 못하지만은 주의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나라에 더 이상 메르스군이 주여 창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개인마다 주께서 지켜주시어서 주여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어지면은 주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르스군은 물러갈지어다. 메르스군은 멸망당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루속히 주여 이 악한 기운이 주여 사멸되게 하여 주시어서 경제 타격을 받지 않게 하시고 사회의 혼란이 주여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이렇게 주여 헌신하는 우리 팔성교회와 구역구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젊은 가정에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주셨사오니 이 어린 아이들이 잘 자라서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받들어 갈 수 있는 기둥들로 자라갈 수 있는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헌신하는 성교회와 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도우시는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여 전능하신 은혜와 사랑으로서 주여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기도하면서 모든 병마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